이번에 태국은 본격적인 대응을 위해서 단순히 총을 쏠 때 총을 쏘는 이런 대응이 아니고 폭격을 해서 F-16 전투기로 여러 지역에 폭격하고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해서 지금 현재 캄보디아 태국 국경선에 대규모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는 상호간에 중화기 같은 걸 철수하자 했는데 실제로는 더 늘렸고요. 기지 같은 거를 좀 확충했는데 이 기지를 확충했던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뭐냐면 카지노 기지라는 게 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대전차 무기를 사용하는 등 공격 규모가 확대되자 태국군도 즉각 전격적인 공습을 개시했습니다. 갑자기 공격을 개시한 캄보디아 속내는 무엇일까요? 이게 누가 시작했는지 조금 불분명하지만 각자 양측의 주장을 종합해본 상황이 이렇습니다. 11월 달쯤에 그 1차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쟁에서 휴전 상황이었을 때 태국 군인들이 지뢰로 인해 부상을 당했어요. 지뢰라는 거는 땅에서 묻어나온 그런 건데 순찰로 맨날 가는 지역에 똑같이 갔는데 특정 날짜에만 지뢰가 터지니까 이것을 태국군은 캄보디아군이 도발을 위해서 지뢰를 매설했다 이렇게 주장했고, 캄보디아군은 이것이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반박을 하다가 이게 국지전이 생각되고 그 전면적인 공습으로까지 비화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12월 초에 캄보디아가 박격포, 대포, 로켓을 사용해서 중화기로 태국을 국경지대의 군대를 공격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이에 대한 반격으로 태국군이 동일한 반격, 그러니까 상대방 원래 이제 이런 국지전 상황은 상대방이 총을 쏘면 총을 쏘고 칼을 쏘면 칼을 쏘고 이런 비례적인 대응인데, 이번에 태국은 본격적인 대응을 위해서 단순히 총을 쏠 때 총을 쏘는 이런 대응이 아니고 폭격을 해서 F-16 전투기로 여러 지역에 폭격하고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해서 지금 현재 캄보디아 태국 국경선에 대규모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태국군이 F-16 전투기 6대가 출격했다 뭐 이러는데, 군사거점 격파를 해가지고 지금 크게 캄보디아군이 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때 대한민국이 만드는 이제 KG-10이라는 유도폭탄이 쓰였다는 보도가 나와가지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7월 달에는 이제 1차 분쟁에서는 우리나라가 만든 KG-10 유도폭탄이 쓰인 게 확인이 됐고, 12월 달 폭격에는 이제 아직은 KG-10이 쓰였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뭔지 확인해 보니까 태국군이 한국산 무기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고 주문량을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해서 재고가 떨어진 상태에서 2차 교전이 벌어지니까 지금 현재 사용되는 건 리자드3라고 하는 이스라엘산 유도폭탄을 사용해서 공습을 사용하고 있고, 한국에게 KG-12 유도탄을 지금 주문을 받아놓은 상태. 근데 아마 아직 배달이 안 돼가지고 사용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 같은 걸 볼 때는 아무래도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정치 정당성 확보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훈마네 총리라고 하는데 사실은 태국은 총리 내각제지만 사실상 상원 의장인 훈센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훈마네는 훈센의 아들이고 사실상의 독재 정권이다 보니까 정당성 보완을 위해서 태국과의 국경지대의 긴장감, 그래서 자신들의 나라가 위협받고 있으니까 하나로 뭉쳐야 된다는 메시지를 캄보디아 국민들한테 주고 싶었나 봐요. 이러다 보니까 기존보다 좀 강성으로 간 게 있고, 두 번째로 이제 군부의 영향력이 중요한데, 캄보디아가 지금 권력이 승계가 마무리됐다고 하지만 아직 시간이 걸리거든요. 훈센이 가장 최근까지도 지금 이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상 조선시대 때 상황, 그러니까 뭐 고종이 있으면 대원군이 있었던 그런 시대랑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지배 권력과 관련된 이슈를 덮기 위한 용도로도 군사적 긴장을 주도했다. 거기다가 사실상 11월 10일,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한 지뢰 폭발 사고와 두 나라 간의 갈등을 키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이후에 두 나라는 이게 다시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생각을 한 게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전쟁이 일어날 때 선제 공격을 하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먼저 공격을 했다가 태국군이 대규모 반격을 한 게 지금 상황이 아닌가라고 합니다. 정말 특이한 게 이 휴전협정이 그냥 휴전협정을 한 게 아니라 아세안이라고 하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와가지고 훈마네 총리, 거기에 대해 태국 총리, 그 다음에 트럼프 셋이서 악수하면서 정전협정이라고 해야 되나? 휴전협정이 교환을 했거든요. 그렇게 한 달이 안 됐는데 트럼프가 주재한 휴전이 깨졌어요. 이거는 약간 두 나라 다 겁이 없는 거죠. 캄보디아는 휴전 협상 이후에도 국경 지역에 군사력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캄보디아가 태국과의 교전에 맞설 만큼의 군 전력 확보를 준비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여러 가지 노력은 했으나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명확했기 때문에 제대로 대비를 못했습니다. 7월 14일, 그러니까 1차 교전이 끝난 후 훈마네 총리가 2006년 제정된 징지법을 2026년에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이 법안에는 18세에서 30세 이상 남성을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상비군의 숫자를 늘려서 향후에 태국과의 전면전일 때 대비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고, 국방 예산도 증액하겠다 약속했는데
이게 사실 돈이 안 드는 거잖아요. 실제로 돈이 드는 거는 그렇게까지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무기 배치라든가 이 전방 무기 배치 같은데 10월 31일에 제2차 태국 캄보디아 국경위원회에서는 이게 휴전 협정이었거든요. 그때는 상호간에 중화기 같은 걸 철수하자 했는데 실제로는 더 늘렸고요. 그리고 특수부대나 저격수, 그 다음에 포신, 기지 같은 거를 좀 확충했는데 이 기지를 확충했던 방식이 조금 특이합니다. 뭐냐면 카지노 기지라는 게 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여러 가지 경쟁 관계, 그 다음 갈등 관계 있기 전에는 그 캄보디아 산업 중에 많은 부분을 태국 관광객들이 캄보디아 국경에 넘어와서 카지노를 하는 게 막대한 수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양국 관계가 냉각되니까 카지노에 손님이 하나도 없거든요. 거기다 뭐 스캠 사태, 우리나라랑도 완전히 이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범죄단지 스캠 사태 몰아내서 이 빈 건물이나 아니면 캄보디아의 카지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캄보디아를 보시면 알겠지만 뭐 프놈펜이 시내가 아니라 그 국경 지방에는 사실상 그 깡촌이에요. 제대로 된 건물이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카지노 건물을 잘 생각해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져 있고 아무래도 홀이 넓잖아요. 그래서 군사 장비라든가 이거 배치하기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캄보디아가 휴전 이후 여기에 비어진 카지노를 개조해서 군사기지로 계속 개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개조가 끝나기 전에 이제 2차 교전이 벌어나서 지금 현재 많은 수의 카지노가 직접 공격을 받고 있고, 특히 태국군 같은 경우에는 완성되고 나서 공격하면 이게 파괴하기 어려우니까 공사 중인 것들을 먼저 진입해가지고 파괴한 영상들이 공개됐는데, 그 중에서는 태국에서 전차를 조정하는 이제 승무원들이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면서 그 카지노를 전차포를 부수고 이런 영상까지 바이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캄보디아가 아예 준비를 한 건 아니에요. 특히 캄보디아가 우세한 거는 다연장 로켓포라 해가지고 태국은 60여 대밖에 없는데 이제 캄보디아는 76대에서 80대 이상의 다연장 로켓이 있거든요. 요것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정밀하게 막 적을 끝까지 추적하거나 아주 정밀한 무기는 아니지만 약간 포탄의 비, 카페트라고 하죠. 이 대규모 포격을 단시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순간적인 충격을 주는 무기로는 매우 위력적이라서 요거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보복을 많이 했고, 다만 이런 거는 다 하려면 이 현대전에서 핵심인 공군력이 필요한데 캄보디아는 공군 전투기, 그러니까 하늘에 적 비행기가 날아왔을 때 쫓아낼 수 있는 비행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태국 때는 70대 이상이 있는데 이런 70대 0의 차이가 제공권, 그러니까 공중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이런 다연장 로켓포들이 조금 많아도 결국에는 공중 공습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캄보디아는 정글이나 한적한 도로에다가 로켓포를 세워놓고 쐈다가 도망치다가 숨고 이런 게릴라전 방식으로 도행을 계속하고 있으나 아무래도 이제 태국군의 공격에는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입니다. 반면 아직은 태국이 캄보디아에 비해 압도적인 군 전력을 지닌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두 국가의 병력을 비교해 주신다면요? 결론적으로 캄보디아는 절대적인 열세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를 좀 더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드리면 태국의 병력은 약 36만 명, 캄보디아는 12만 명이고 예비군까지 포함하면 이 격차는 더 커집니다. 약 3배 정도 차이라고 할 수 있고, 국방 예산은 태국이 58억 9천만 달러, 캄보디아는 8억 6천만 달러, 태국이 약 6배 이상 국방비 쓴 것도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태국이 절대적 우세한데 약간 밀리는 숫자 같은 경우는 앞서 말한 다연장 로켓 같은 게 대부분이고, 그리고 자주포라든가 탱크 같은 전차 이런 것도 태국이 훨씬 더 많고, 전투기 전력, 그 다음에 전투함도 태국이 훨씬 더 우수합니다. 딱 하나 캄보디아가 가지고 있는 거는 다연장 로켓이라는 이 포병 장비 중에 하나가 좀 숫자가 많아서 요걸로 태국의 원거리 국경지대를 테러 공격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저항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정밀하지 못해요. 그래서 정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인 피해도 많이 있고, 지금 현재 이제 양국과의 전투가 좀 심화되니까 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서 요거는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태국은 지난 7월 한국산 KGGB로 캄보디아 일가 카지노 단지를 공습하면서 위력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충돌이 장기화하거나 규모가 커질 때 다른 한국산 무기체계를 실전 투입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번에도 좀 한국산 무기 활약해서 우리 K방산에 좀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고, 반면에 아무래도 전쟁은 전쟁이니까 군사력을 좀 안 쓰고 평화롭게 해결됐다는 마음이 좀 복잡하게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태국군의 F-16 전투기 폭격을 할 때 한국산 무기를 쓰고는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왜 그렇게 확신을 하냐면 지금 인터넷에 바이럴된 영상을 보면 카지노를 태국군 전투기가 확 지나가는 다음에 막 터진 폭발하는, 마치 할리우드 액션 영화 같은 장면이 있는데 우리 KGGB의 장점을 잘 살린다면 이런 장면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데서 정말 작은 폭탄들이 와가지고 터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공습 자체를 모르야 되거든요. KGB를 사용하면.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태국은 정밀 유도 무기의 지금 수량이 좀 고갈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비유도, 그러니까 유도 장비가 없는 이쪽은 이제 멍텅구리 폭탄이라는데 그걸 사용해서 아주 가까이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렇게 될 경우에 적의 공격에 취약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적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대공 방어막이라든가 대공 미사일 같은데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 천만 태국한테는 다행인 게 캄보디아가 대공 미사일들을 중국에 수입한 게 여러 가지 있으나 아무래도 지금 상황 보면 태국군이 캄보디아를 공습할 때 방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최고 지도자인 훈센이나 훈만에서의 그 지도부를 보호하는 데만 쓰고 있어서 대공 방어막이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KGB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있었으면 그 유튜브에 올라가거나 인스타에 올라간 그런 바이럴 영상이 아니라 그냥 건물이 가만히 있었는데 터져야 된 거예요. 왜냐하면 KGB라는 거는 코리아 가이디드 GPS 밤, 필수로 유도되는 유도 폭탄, 한국에서 만든 건데 여기에 특징이 사거리에 있습니다. 원래 폭탄은 현대전에서도 유도 장비가 없을 때는 한 3에서 4km 정도 아주 가까이 가서 떨궈야 되는데, 여기다가 유도 장비가 있으면 멀리서 떨궈도 유도 장비로 이거 적을 찾아갈 수 있으니까 10여 킬로 정도. 그래서 잘 알려진 유도 폭탄 같은 제이담이라고 하는 미국제 유도 폭탄은 12에서 20km 이렇게 사거리를 가지고 있고, KGB는 여기서 하나 더 올랐습니다. 마치 비행기처럼 접이식 활공 날개를 가지고 있어서 고도가 높은 데서 하면 최대 100km 이상까지 멀리서 적을 공격할 수 있거든요. 이 멀리서 적을 공격하면 당연히 적은 발사하는 비행기를 추적하거나 요격하기 어려우니까 안전하게 공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KGB의 실전 사용이 지난 7월 달에 이루어진 거는 사실 태국도 좀 캄보디아의 1차 공격 때는 대형 수리를 모르니까 가장 좋은 무기를 써가지고 일단 조기에 방공망이나 중요시설을 제압한 것을 보이고, 2차에서 좀 경험해 보니까 캄보디아군이 약한 걸 알았는지 좀 더 싼 무기를 현재까지 쓰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이제 엠바고가 걸려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가 지난달에 태국의 방위사업 전시회에서 직접 현장의 방위사업 관계자나 군 관계자를 물어본 결과 KGB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게 아주 좋고 추가 구매가 예상된다 이렇게 하는데, 정확한 추가 구매의 수량이라든가 날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 상황이라고 해서 합니다. 아마 이게 공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공개가 된다면 앞서 말한 대로 이 KGB의 장점을 잘 살려서 장거리 정밀 타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이번 무력 충돌로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염두에 두고 중재한 휴전이 무산됐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입장은 어떠할 거라 보시나요? 제가 오늘 기준으로 또 트럼프 반응이라든가 이런 외신 보도를 봤을 때, 휴전을 촉구를 하는데 이게 강제적인 수단이 없는 것 같아. 이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7월 26일 트럼프가 양국 지도자랑 전화 통화한 다음에 휴전 합의할 때만 해도 트럼프가 SNS로 자기가 아시아에도 평화를 갖다 줬다, 내가 평화를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는지 아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는 근데 좀 그냥 양국에 좀 자제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나온 게 태국 총리랑 캄보디아 대통령, 그 다음에 캄보디아 총리랑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보도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는 아마도 높은 확률로 트럼프가 휴전을 권했으나 둘 다 듣지 않았다. 특히 태국 총리는 트럼프랑 전화통화한 내용 자체는 공개를 안 했는데 그 전화통화하고 난 다음에도 전투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천명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의 평화 중재안이 지금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트럼프 신뢰성에 타격이 갈 것이므로 저는 전투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좀 의문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트럼프라면 평화상을 받거나 이런 평화를 협상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태국이나 캄보디아에 관세를 올리거나 아니면 군사력으로 평화 유지를 투자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할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자기 위신이나 이런 게 떨어진 것보다 그 불개혁, 불간섭주의를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요런 생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미국이 정부가 얼마 전에 자신들의 외교 전략, 국제 개입 전략을 이야기했는데 기본적으로 불간섭을 정말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의 위신이 떨어진 것보다 미군을 투입하면서 나온 자원 이런 것들을 더 아까워하는 것이다. 이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며칠간 이렇게 계속되면 트럼프가 SNS로 이 싸우지 마라, 싸우면 뭐 관세를 올려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멘트가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 이 정도의 사건으로 이렇게 좀 사건이 심각해지면 트럼프의 약발이 먹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2월 12일에 또 트럼프의 명예를 구기는 사건이 하나 더 있었죠. 트럼프가 태국과 캄보디아가 휴전에 합의했다고 주장하면서 둘 다 10월에 원래 자기가 이제 중재했던 협약으로 돌아가기로 동의했다고 공식 발표를 했는데, 지금 현재 녹화되는 시점에서도 이게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트럼프가 완전히 이상을 보인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빠른 시간 안에 트럼프가 3차 SNS 발표 등으로 두 나라에 대한 휴전 압박을 강화할 것이나 지금 현재 그 갈등 상황이 심각합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선이 약 960km인데 1차 7월 달에는 문제가 됐던 사원 근처에서의 전투만 일어났다면 지금 현재 태국과 캄보디아가 맡고 있는 7개 주 중에서 6개 주에서 지금 교전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모든 국경선에 지금 전투가 벌어져 있고 태국군이 생각보다 지금 캄보디아 영 깊숙이 갔습니다. 이 정도로 전면전이라면 사실 아무리 중재를 한다 해도 뭐 평화융집을 보내지 않는 한 아마 교전이 좀 계속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과거보다 지금 태국이 굉장히 강성이에요. 그리고 그 와중에 정치적인 고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태국 왕이 태국 재선거, 그러니까 국회 해산을 명령을 했는데 아마 재선거를 실시할 때 전쟁 상황에서 재선거를 실시해서 지금 현재의 집권당에 대한 지지율과 인기를 높이려고 하는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한국도 환율 문제 때문에 좀 고통을 받고 있는데 태국도 환율 문제가 좀 고통을 받고 있어서 우리나라랑 달리 태국은 환율이 너무 높아져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줄어들어서 관광 수지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 와중에 지금 현재 태국에서는 또 2시에서 5시까지 술을 팔지 못하게 된 법이 관광객들한테도 일괄적으로 적용해서 이게 관광 수지 적자라든가 이런 데 걱정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관광과 전쟁이 사실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경제가 나빠지면 아무래도 이제 지배층 입장에서는 전쟁을 사용해서 국가의 단결을 촉구하고 이슈를 좀 덮어버리고 싶어 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가 크다 보니까 아무리 트럼프가 휴전을 이야기해도 쉽게 휴전이 안 되고 전투가 계속된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의 복수보다는 태국의 복수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이게 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태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캄보디아가 먼저 도발했고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응징을 하고 복수를 했다고 주장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복수라는 게 기본적으로 비례성의 원칙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전혀 지켜지지 않아서 그냥 기회를 노렸다 아니면 이번 기회에 완전히 끝장을 내버리겠다 하는 이런 사건이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북한 관계를 이야기를 했을 때 한국의 그 도발 대응은 비례성의 법칙이라는 게 원래 있습니다. 북한이 총을 쏴가지고 우리 총알이 이제 우리나라 땅에 떨어지면 우리도 똑같이 대응하고 북한이 드론을 보내면 우리도 드론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일반적으로 관련돼 이게 그냥 약속이 아니고 상대방이 준 만큼 받아야지 이게 분쟁이 에스컬레이션 확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한 대 때렸는데 내가 2대 때리면 상대방은 3대를 때려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원리거든요. 근데 이번 이제 태국과 캄보디아의 2차 교전에서 태국의 공습이 워낙 크고 규모가 많고 지상군까지 투입되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복수로 보기에는 캄보디아의 꿍꿍이가 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초기가 태국에서 지금 민간인 1명 정도 사망했다. 사건이 좀 길어지니까 태국에서도 지금 사망자가 이제 좀 더 늘어나고 있고 양국의 난민이 도합 50만 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그 야누팀 태국 총리가 이제 재선거도 하고 이제 자신들의 기반을 좀 정치적인 기반을 확보하려 해도 이건 좀 너무 강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태국군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캄보디아랑 국경선을 다시 설정하겠다 이런 걸 넘어서서 캄보디아 군사력을 장기간 무력화하겠다. 그래서 다시는 국경 문제가 안 생기도록 캄보디아의 핵심 군사력을 파괴하겠다는 목표를 공개적으로 말했어요. 이게 어느 나라랑 가장 비슷하냐면 올해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시리아 사이에서 벌어진 교전 이게 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이 진짜 다시는 팔레스타인이 다시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다 파괴를 하겠다 해서 이런 식으로 강하게 한 대 맞은 걸 10배씩 던지는 이런 식의 전략을 사용했는데 태국이 이것을 좀 벤치마킹해서 자기가 다음 공격 대비 한 10배 정도의 보복을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다만 이게 국제법으로는 국제질서상 좀 올바른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태국이 지역의 강자, 제가 앞서 말했듯이 캄보디아 대비 8배 정도의 군사비를 같이 지출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강한 국가이긴 맞는 건 맞는데 과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 장기전을 버틸 수 있는가? 지금 현재 일주일에서 지금 한 달 정도 돼가는 사이에 교전이 아니라 이 전투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가? 요게 대해서 사실 의문이 좀 들고 있죠.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력 격차가 크게 남에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것도 국제정치와 공제정치의 이슈가 좀 복잡하게 진행돼 있습니다. 원래 국제정치의 원리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너무 강하면 상대방이 감히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게 기본적으로 국제정치의 원리이기 때문에 각국은 군사력을 건설하는데, 만약에 가정을 해보자면 자국민이 죽건 말든 경제가 망하건 말건 사람들의 지지랑 표를 얻을 수 있다면 자신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걸 감안하고도
도발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북한이죠. 북한은 대한민국에 도발하면 뼈도 못 추리는데 그래도 계속 도발을 하잖아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국내 정치, 그러니까 자신들이 위기 상황을 활용해가지고 국민들을 단결시키고 이것들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질게 뻔한 데도 싸움을 거는 것이죠. 물론 공식적으로는 캄보디아는 자신들이 절대 먼저 공격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신뢰하는 건 좀 문제가 있고요. 이것을 생각했을 때 이러다 보면 결국에는 힘이 아무리 군사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상대방이 약간 자살적 혹은 국내 정치적 이용 목적으로 무리하게 도발하는 경우가 캄보디아 외에도 더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태국 여행은 못 가는 상황인가요? 요것도 하는데 태국의 여행은 전혀 이제 문제 없이 갈 수 있고 실제로 우리 외교부도 태국의 여행 금지 구역이나 이런 걸 지정하지 않았어요. 다만 태국 국경은 이전에도 사실 보이스피싱 스캠 이런들이 많이 활동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국경 지방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원래 좀 가지 말았으면 좋은 지역입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많이 가는 태국의 방콕, 치앙마이, 푸켓 이런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이 되고 있다라는 게 태국 정부의 공식적인 설명입니다. 갑자기 태국의 공격을 개시한 캄보디아 속내는 무엇일까요? 여기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도 이제 기억하실 텐데, 올해 이제 7, 8월 달이었죠. 캄보디아가 국경 분쟁이 일어났고. 근데 그때는 사실 이제 우발적 충돌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이번엔 좀 사안이 달라요. 그래서 양쪽 다 좀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휴전 합의는 했었지만, 휴전이 진행된 다음에 서로 군사적인 준비들을 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전황이 우리가 녹화한 날 지금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태국군의 육해공 이런 해병대 지휘관들이 이번에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 입장들을 지금 내놓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군사적인 측면을 보면 태국군의 군사력이 캄보디아보다 압도적 우위에 있어요. 병력은 거의 한 두세 배 이상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캄보디아는 지금 전투기가 없어요. 근데 태국은 전투기가 한 30여 대 되고 제일 좋은 전투기는 이제 스웨덴에서 이용한 그리펜 전투기가 있고 그 다음에 F-16AB형 약간 이제 업그레이드한 버전들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 기억하실 겁니다. 올해 7, 8월에 이 F-16 전투기에서 우리나라가 만든 KGGB를 사용해서 캄보디아군에 뼈아픈 타격을 준 적이 있는데 지금 아직 그 태국 공군이 KGGB를 썼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다만 이제 레이저 유도 폭탄을 사용해서 지금 이제 캄보디아군이 태국군을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BM-21, 120mm 다연장 로켓포로 국경지에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데 F-16 전투기가 출격해서 BM-21 다연장 로켓포를 파괴하는 듯한 영상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레이저 유도 폭탄을 사용해서 공격한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태국군은 휴전 이후에 뭔가 새로운 작전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이제 그 방향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일부 지상군 부대는 캄보디아 국경선을 돌파한 걸로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태국이 벼르고 있다가 한번 호되게 공격을 하고 있다. 캄보디아도 물론 이제 대응은 하고 있지만 태국군이 육해공 해병대가 다 지금 전선에 투입되는 거와는 달리 캄보디아는 지상군 정도만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7, 8월 때 교전 났던 걸 잘 보면 그때 태국 총리와 그 캄보디아의 거물급 정치인이 훈센 전 총리 그때 통화 내용이 유출되면서 태국이 스텝이 좀 꼬이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제 국경에서 이제 이런 충돌도 있었지만 그때 한번 재미를 보았으니까 또 한번 뭔가를 하려는 것 같아요. 지금 캄보디아가 잘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도 그 문제가 컸지만 스팸 사기라던가 여러 가지 거기서 사기 조직들이 지금 다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국제적으로 굉장히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 나라 중에 하나가 태국이에요. 그래서 태국도 지금 두 가지가 엮여 있는 거죠. 국경 분쟁도 있지만 이 스팸 사기 관련된 거 관련돼서도 한번 뭔가 군사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요 지금 이제 타격하는 장소들이 다 그런 곳이에요. 이런 게 좀 복합적으로 지금 상황이 엮여져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가 태국과의 교전할 만큼 군 전력 확보를 준비했을까요? 캄보디아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태국과 비교해보면 병력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공군 해군 전력이 태국이 앞서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이제 태국이 마음만 먹으면 태국의 해군력을 이용해서 캄보디아의 해상 봉쇄를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태국 해군 중에 가장 최정의 수상 전투함이 있습니다. 호위함이 한 척이 있는데 이게 바로 과거 대우조선해양
우리나라가 만들어서 수출한 호위함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배가 지금 이제 전투에 투입됐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그리고 태국 해군은 물론 이제 잘 쓰지 못하지만 경항공모함도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전투함도 꽤 있고, 캄보디아하고는 전력 차이가 많이 나죠. 이런 것까지 이제 동원이 되고, 그다음에 전투기도 뭐 지금 캄보디아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다 보면 캄보디아가 밀릴 수밖에 없는데, 이번 전투에서 좀 특이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태국군이 포병이랑 전투기로 공격을 하는 데가 한 군데가 있어요. 바로 카지노. 보통 이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적의 중요 전략 시설을 공습을 하거나 포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캄보디아는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특별한 산업이 없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핵심은 카지노였고, 또 한 가지로는 우리 국민들도 연관이 돼 있었는데 스팸 사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주요한 산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태국군이 이런 곳만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포격으로 카지노를 포격한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 진행하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7, 8월 교전 당시에는 사실 이제 드론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7, 8월 휴전 이후에도 알게 모르게 자잘한 충돌들이 있었어요. 근데 보면 우크라이나처럼 드론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태국군도 보면 대형 쿼드 드론에다가 박격 포탄을 달아서 캄보디아 군의 중요 시설을 공격한다든가. 그리고 이게 또 좀 더 아이러니한데, 태국하고 캄보디아 양쪽 다 중국산 무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녹화하기 몇 시간 전에 본 영상 중에 하나는 캄보디아 군의 PHL-03이라는 중국에서 들여온 대구경 다연장 로켓포 한 300mm 정도 됩니다. 여기에 이제 유도 로켓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태국군의 국경 초소를 그야말로 핀포인트, 외과수적으로 타격하는 장면도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태국, 캄보디아 할 거 없이 제2의 전선이 어디냐? SNS예요.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여주면서 상대방의 사기를 떨어뜨리려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앞서도 이제 드론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캄보디아군도 대규모로 드론을 운용하다 보니까 국경선에 위치한 태국의 뭐 일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밤에 이제 등화 관제를 실행하기도 합니다. 등화 관제하면 여러분도 잘 모르실 텐데, 밤에 등을 다 끄는 거예요. 그래서 깜깜하게 만들면, 물론 이제 드론마다 특징은 있지만, 예를 들어 뭐 열영상 장비나 야간에도 볼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달고 있다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좀 저가의 드론들은 그런 장비가 없어요. 보통 이제 TV 카메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에 대비한 등화 관제도 하고 있고, 경찰들이 이제 불 끄라고 이제 이렇게 순찰도 다니고 있고, 그래서 7, 8월과는 달리 드론전 양상으로 많이 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긴 합니다. 경기 사이클, 검색식, 타점 로직 이 세 가지를 하나로 합쳐서 평생 써먹는 투자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선착순으로 모집하니 서둘러 신청해주세요. 충돌이 장기화되거나 규모가 커질 경우 다른 한국산 무기를 투입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이제 충돌이 일어나기 전에 태국에서 방산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좀 태국에서 큰 방산 전시회가 있었는데, 지금 태국 해군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호위함을 수입해 가서 쓰고 있는데 더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에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만들었던 호위함이 태국에 수출이 됐고, 지금 또 비슷한 걸 도입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산전시회 때 하나오션도 굉장히 그쪽에서 이제 활동을 많이 했고, 또 한 가지로는 7, 8월 달에 좀 이제 KGGB를 소모를 했죠. 그래서 아마 태국 입장에서는 더 구매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태국 입장에서는 이제 7, 8월 이제 캄보디아 교전 당시에 KGB를 상당량을 썼기 때문에 추가로 또 도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전에 이제 태국 공군이 산 KGB의 양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뭐 수십 발 수준이었기 때문에 추가 구매를 뭐 이번 방산전시회 때도 약간 언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잘 보면 캄보디아군이 국경선에서 다연장 로켓포를 이용한 공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탐지하는데 사용되는 게 보통 이제 대포병 레이더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LIG 넥슨이 대포병 레이더를 만들고 있어요. 천경이라는. 이런 것들도 잠재적으로는 태국군이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좀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캄보디아가 휴전 합의를 무릅쓰고 먼저 공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양쪽의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데, 아직은 뭐 누가 이 공격의 주체라고 언급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양쪽 다 해외 매체를 중심으로 홍보전을 벌이고 있어요. 캄보디아 군도 그렇고 태국 군도 그렇고. 지금 중요한 거는 해외 국가들이 어디를 지지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문으로 된 여러 가지 보도자료도 내보내고 있고, SNS를 통해서도 홍보전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오히려 지금 양쪽의 전투가 격화될수록 해외에서 보는 시야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지금 잘 보면 약간 캄보디아가 좀 이렇게 태국의 도발을 좀 유도한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로는 보통 지금 이제 태국 국경 접경 지역에 보면 이제 사원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뭐 사용했던 이런 데를 지금 태국군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해외 일각에서는 인류 문화 유산인데 이런 데 공격하면 되냐? 근데 그에 반박해서 태국군이 또 영상을, 그 안에 막 캄보디아 군들이 사원에서 주둔하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도 지금 막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투가 격렬해질수록 해외 국가들의 지원을 좀 얻으려는 노력들이 가속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우리나라하고 캄보디아하고 굉장히 껄끄러운 문제들이 많았죠. 근데 지금 태국군이 공격하는 시설들을 보면 다 그런 시설들만 이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은 또 우리와 각별한 사이입니다. 이거 뭐 아실 테지만 6.25 전쟁 때 참전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도 유엔사 회원국으로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유사시가 되면 우리나라에 또 병력을 파견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캄보디아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 지금 중요해지는 건 태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무력 충돌로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염두에 두고 중재한 휴전이 무산됐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이 상황에서 트럼프의 입장은 어떠할 거라 보시나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일이 꼬이기 시작한 거죠. 아마 SNS를 통해 또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관세를 또 무기로 휴전에 나서라, 뭐 이런 얘기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사실 이제 태국이나 캄보디아나 아세안 국가 중에 또 중요한 국가들로 꼽힙니다. 그래서 아세안 차원의 지금 중재도 다시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싱가포르가 그런 중재에 나서고 있는데, 문제는 양쪽 다, 특히 태국군에서 나오는 여러 얘기들 들어보면 7, 8월 그때 교전 한번 하고 나서 준비들을 많이 해온 것 같아요.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안 끝내겠다라는 게 지금 태국군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잘하면 내년 초까지도 가지 않을까, 이런 양측의 교전이. 그리고 실제로 전에 이제 7, 8월 달에는 태국군의 전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경선에서 안 보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전차, 장갑차 이런 것들도 등장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상징적으로 이런 화면도 보여줬습니다. 장갑차를 이용해서 캄보디아군의 기지를 쳐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거기 있는 일종의 이제 간판 같은 거를 부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태국군이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전투를 지속할 걸로 보여진다. 그러니까 좀 장기화 될 것 같다, 이번에는. 거기다 지금 이제 태국 공군의 가장 최첨단 전투기인 그리펜 전투기도 캄보디아군이 전투 시작하자마자 동원이 됐고 출격하고 있고, 전쟁이 약간 좀 짧게는 안 끝날 것 같다. 중장기전으로 갈 가능성도 지금 상황에서는 농후해 보입니다. 이번 충돌에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사실은 태국, 캄보디아 둘 다 중국 입장에서는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태국이 중국하고 굉장히 밀접한 또 사이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중간에 있는 그런 나라예요. 저는 사실 이제 실제로도 봤는데, 제가 이제 중국에서 어학연수할 때 제가 다니던 대학교에 전에 태국 공주가 거기서 유학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행사도 그 공주가 한번 다시 와가지고 행사도 크게 한 적이 있었고, 태국군도 지금 중국제 무기를 많이 쓰고 있어요. 캄보디아보다 더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태국 공군하고 중국 공군하고 연합 훈련이나 연습도 합니다. 유일해요. 캄보디아는 그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아마 이번 양쪽 교전을 중립적인 입장에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마 중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캄보디아, 태국 둘 다 중요한 동맹국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어느 한편에 도움을 주거나 하고 갈지는 않다. 캄보디아의 복수보다는 태국의 복수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태국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물론 이제 그게 캄보디아 영내까지 쳐들어간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푸놈펜까지 쳐들어가고 이런 건 아니지만, 지금 목표는 아주 심플해요. 더 이상 캄보디아 군이 어설픈 이런 무력 충돌을 못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태국군이 생각하는 건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 있는 캄보디아의 군시설을 완전히 제거하겠다. 그게 군사적 제일 핵심 목표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면 지난 7, 8월과는 다른 수준의 군사작전을 해야 돼요. 훨씬 더 스케일이 큰. 그러니까 지금 일단 태국 육군의 전차나 경전차들이 지금 전면에 다 나타나 있고, 그에 맞춰서 캄보디아도 이제 전차가 있습니다. 이제 T-55 뭐 이런 전차들, 구형 전차도 있는데, 이런 전차들이 전방으로 가는 모습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는 이번 충돌은 7, 8월하고는 차원이 다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죠.
주목할 만한 핵 잠수함의 최근 이슈가 있을까요? 갑자기 우리 국민들이 많이 놀랐었죠. 그리고 놀램과 동시에 기쁘기도 하는 일이고, 물론 지금 세부적으로 풀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팩트시트가 이제 확정이 됐고,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관련돼서 이제 연료 공급과 관련된 걸 미국 측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지만, 어찌 됐든 팩트시트를 통해서 우리가 진행을 한다라는 걸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래 성장 동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SMR입니다. 스몰 모듈러 리액터. 사실 이 SMR은 기존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든 원전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 기존 이제 우리나라가 만든 원자력 발전소들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큽니다. 전기 출력이. 근데 SMR은 300메가와트 이하예요. 전기 출력이 작아요. 작은데 최근에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얘기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SMR을 우리가 만들려고 하고 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적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SMR이 두 종류가 있어요. ISM,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반디라고 불리는 해상용 SMR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ISMR 같은 경우에는 전기 출력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SMR은 300메가와트 이하라고. 근데 이제 이거를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쓰기에는 출력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 뭐 영국, 러시아, 프랑스 이런 나라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보면 보통 50메가와트 혹은 60메가와트 그 사이 그렇게 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려는 ISMR은 이제 그것보다 출력이 너무 세서 사용하기에는 너무 과하다라는 게 있고, 지금 우리가 해상용 SMR로 만드는 반디는 이 최대 전기 출력이 60메가와트 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딱 쓰면 맞죠. 출력만 보면. 그리고 이제 ISMR은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높이가 30m에 달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빼고 이제 미국, 영국, 뭐 다른 나라 원자력 추진 잠수함들 보면 이 세일 빼고 기본적으로 원자력 잠수함의 높이가 한 10에서 12m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따져보면 ISMR은 넣을 수가 없겠죠. 근데 우리가 이거는 이제 장영실함, 10월에 이제 진수식한 장영실함은 생각보다 높이가 좀 높습니다. 한 14m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개발 중인 반디는 해상용 SMR은 높이가 지금 15m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좀 줄이면 가능하겠죠.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좀 손을 보면 가능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SMR을 이 원잠에 쓰면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 지금 이제 전 세계 원자력 추진 잠수함들은 거의 다 비슷해요. 쓰는 원자로가. 우리도 지금 발전용으로 가압수용 원자로를 경수로 가압수로용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이 발전용 원자로의 원조가 뭐냐?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들어가는 원자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외 원전 팔려고 그러면 태클을 거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그 웨스팅하우스가 세계 최초, 미국 최초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인 노틸러스호에 들어가는 원자로를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가압수용 원자로였는데, 이거를 잠수함에 적용해 보니까 이거 좀 키우면 발전용으로 쓸 수 있겠는데? 그래서 발전용으로 옮겨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지금 발전용 원자로도 사실은 다 그거 보고 그 영향을 받아서 간 거예요. 근데 SMR은 보면은 이 가압수용 원자로는 물의 온도를 높이고 압력을 가해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근데 SMR은 이게 하나의 모듈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잠수함이 사실 제한된 크기를 갖고 있는데 SMR 방식으로 하게 되면 공간 활용도가 높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강점이 있다. 다만 이제 반디 같은 경우에는 발전에 사용되는 이 농축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5% 미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료 재장전 주기가 5년에 한 번은 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5%보다 높은 연료를 얻게 되면 그게 한 10년으로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통 이제 이 농축 비율 20% 미만을 사용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프랑스인데, 프랑스는 20% 미만 농축 비율을 갖는 연료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연료 교체 주기가 10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틀릴 수도 있지만 7.8%, 한 10% 미만 정도 되는 농축 비율의 연료를 사용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수상 전투함이나 잠수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무트로 올려서 싹 뜯어서 오버홀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수명 연장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계산해 보면 10년에 한 번 정도 연료를 교체하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니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연료 획득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면 쉬울 수 있고, 물론 이제 한미 간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반디를 우리가 만드는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원자로로 쓰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다. 다만 이제 이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ISMR은 이제 지상에서 고정돼서 사용하는 원자로고, 반디는 예를 들어서 우리 대형 컨테이너선이나 아니면은 해상에서 부유식으로 발전하려는 용도로 만든 거예요. 반디는 약간 이제 ISMR보다 강점이 뭐냐면 해상에서의 흔들림이나 이런 것도 설계에 다 감안을 했어요. 근데 잠수함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수중에서 작전하다 보니까 이게 3차원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에 사용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처음 만든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 노틸러스호도 원통형에다가 이 원자로를 넣은 다음에 수조에 넣어가지고 테스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 1년 넘게 테스트를 해서 그 결과를 갖고 노틸러스를 만들었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지상에 그런 테스트할 수 있는 장소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 잠수함 건조 전에 미리 이걸 해봐야 됩니다. 그런 게 앞으로 좀 큰 숙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SMR은 전홍축 우라늄을 연료로 쓰고 농축도 기준 6에서 10년 주기 교체가 거론되어 고농축 우라늄보다 교체 시기가 빠른 것 같은데도 SMR이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발전과 관련된 것들이 패키지로 하나에 다 물려져 있어요. 안 그러면 가압수용 원자로를 만들고 뭐 터빈도 설치해야 되고 전기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또 넣어야 됩니다. 그럼 잠수함 공간을 많이 잡아먹겠죠. 근데 이제 SMR은 그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바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형식으로 돼 있으니까 공간 활용도 측면에서도 안전하고, 또 한 가지로는 20% 미만의 연료를 적용하면 한 10년 주기로 한 번씩 연료 교체만 해주면 되니까, 뭐 일각에서는 그러면 뭐 선체를 반으로 잘라야 된다는 뭐 이상한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이제 모듈화를 시키면 쉽게 빼게 만들게 하면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한국의 육해공 전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작정하고 키우면이 아니라 지금도 사실 이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죠. 열 손가락 안에 들 정도니까, 뭐 일부에서는 세계 5위라고 하지만 글로벌 파이어 파워는 사실 신빙성이 없는 약간 그런 자료라서 5위라고 우리가 언급하기에는 사실 좀 애매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지금 우리가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5손가락 안에 들진 못해요. 다만 이제 우리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도 확보를 하고 그러면 그래도 핵은 없지만 재래식 무기로만 봤을 때는 그래도 탑5 안에는 들 수 있을 정도는 된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문제가 계속 인구 절벽이 심각해지고 있고, 입대 자원이라던가, 최근에도 가장 큰 문제가, 저도 현장에서 얘기를 많이 듣지만 지금 이제 군의 간부급들이 많이 퇴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시 했습니다. 이제 군의 우리 간부급 되는 분들이 많이 이제 퇴역 신청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우리 군에서 처우 개선이나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가 무기 체계보단 얼마만큼 많은 사람을 군에 오게 만드느냐. 병사들은 우리가 지금 징병제라다 보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직업 군인들의 수가 계속 줄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무기를 만들어도 이걸 운용할 사람이 점점 없어지거든요. 그 문제를 어떻게 빨리 해결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현대로템이 아덱스 2025때 KF-21 장착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컴퓨터 그래픽 영상을 공개했다가 빠르게 내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술인 건가요? 뭐 그전부터 그런 얘기들은 있었어요. KF-21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적용한다 했는데, 하이코어는 아마 이제 많은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시험 발사에도 성공을 했고, 근데 그거는 이제 지상에서 지상으로 날아가는 그런 컴퓨터 그래픽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아덱스 2025 때 현대로템이 갑자기 깜짝 공개를 했어요. 뭘 공개를 했냐?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현대로템이 요새 이제 방위 산업 중에서도 좀 주력으로 키우는 분야가 있습니다. 항공 우주 부분 쪽을 많이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로템이 지금 재사용 발사체에 들어가는 로켓 엔진도 지금 만들고 있고 개발하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초음속 순항 미사일, 그래서 지금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이나 이런데 초음속 공대공 미사일 여기 들어가는 엔진도 현대로템이 개발을 하고 있고, 극초음속 하이코어도 들어가는 엔진은 현대로템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좀 충격적이었던 게, 이걸 KF-21에서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요거를 발사하는 모습을 처음 보여줬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여러 나라들이 이제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개발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나라들에 뒤처지지 않을 만큼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
이거를 보여줬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개발이 탐색 개발은 거의 끝나간 것 같고 이걸 좀 더 구체화하는 아마 체계 개발 단계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제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저런 그 뭐 극초음속이나 초음속이나 이런 것들 대부분 비닉 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밀 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그래서 이제 이례적으로 이거를 이제 영상이 나왔다라는 건 좀 많은 진전을 지금 이루고 있다. 현대로템이 아마 내린 이유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국가연 주도로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를 하다 보니까 국방과학연구소가 주체가 돼서 이런 걸 공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을 맡고 있는 현대로템이 공개하다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좀 내려라,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하지 않았나, 좀 이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진행 중인 이제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지금 개발의 속도가 많이 이제 진전이 됐고, 참고 말씀드리면 극초음속 미사일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극초음속 활공체 방식이 있고, 그래서 탄도미사일은 비슷한데 높이 올린 다음에 낙하하면서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가지면서 레이더를 요리조리 피하고 막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 극초음속 활공체 방식이 하나가 있고,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초음속 엔진을 장착해서 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영상을 통해 나왔지만 보통 이제 한 고도 20km에서 마하 5 이상으로 막 달리는 거죠. 달리다가 하강하면서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엔진을 재점화해서 정오를 날면서 목표물에 들이받는 그런 게 이제 영상으로 나왔는데, 그런 걸 할 정도로 이제 기술 성숙도가 많이 올라왔다, 우리나라가. 그런 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공지능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하는 한국의 전략은 현재 어느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아덱스 2025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서울공항에서는 이제 에어쇼를 먼저 했고, 그 뒤에 이제 일산 킨텍스에서 전시회를 했어요. 근데 요즘 테마가 다 이제 인공지능, 뭐 무인 이쪽이 많습니다. 그럼 왜 인공지능에게 각광을 받냐? 전에도 사실 이제 무인 무기 체계는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 무인 무기 체계들의 단점이 뭐였냐면 다 사람이 조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이제 병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해외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군병력이 줄어요. 왜냐면 인구 절벽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종해야 되는 부분을 이제는 인공지능이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국내에서도 지금 인공지능의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죠. 또 한 가지로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카메라로 어떤 사물을 볼 때 만약 인공지능이 적용이 되면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카메라가 찍은 물체를 분석을 해줄 수 있잖아요. 우리 앞에 지금 제가 이제 카메라 찍고 있고, 지금 이제 앞에 PD분들 계신데 노트북을 다 지금 켜고 계시잖아요. 만약 인공지능이 카메라로 이걸 찍으면 이 노트북은 예를 들어서 삼성 거야, LG 거야, 뭐 이렇게 다 확인할 수 있고, 심지어 그런 것도 할 수 있죠. 모습만 보고 가격이 얼마고 어디서 구매하면 돼.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그런 것까지 지금은 다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제 몇몇 그런 이제 군사적인 용도로 쓰이는 뭐 전방 적외선 감시 장비, 뭐 헬기나 이런 데 달려있는 것들 보면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목표물을 잡으면 저게 무슨 전차고 이런 게 다 떠요, 화면에. 이걸 학습을 시켜서 관측 장비에 집어넣은 거죠. 더 나가면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결심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를 인공지능이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죠. 공격을 해야 되냐, 방어를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학습이 된 인공지능이 판단해서 지휘관에게 알려주겠죠. 그러면 전쟁의 템포가 엄청 빨라집니다. 지금은 막 사람이 지휘관이 판단하느라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군사 분야에서 엄청난 좀 혁신을 불러올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사실 제일 먼저 했어요. 여러 이제 무인 전투기들을, 희재기들을 만들었다가 성공한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엔 다 중단을 해버렸어요. 이유가 뭐냐? 어찌됐든 사람이 조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하고 있는데, 다시 하는 배경이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카이에서도 아덱스 2025 때 이제 보였지만, 카이가 만든 개발 중인 뭐 무인 전투기 무카, 자폭 드론도 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교란할 때 쓸 수도 있는 수카라는 걸 두 개 보여줬는데, 여기도 핵심은 다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이 비행이나 임무를 주면 그걸 제가 알아서 스스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많이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한중일 갈등이 좀 심했습니다. 아직도 상태가 안 좋을까요? 뭐 저는 예상은 했지만 특히 지금 군사적인 수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녹화하기 전에도 중국 해군의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오키나와 근처를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랴오닝함에서 출격한 젠15 중국 해군 항공대의 함재 전투기가 요격을 하러 나온 일본 항공자위대 F-15J 전투기에
락온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준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이 전투기의 레이더가 상대 전투기를 이제 락온한다라는 건 바로 미사일을 쏘거나 혹은 기총을 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굉장히 이게 위협적인 신호입니다. 또 한 가지로는 저도 이제 전투기 조종사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이 락온 조준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전투기 잘 보시면 이제 RWR이라는 장비가 달려 있습니다. 레이더 워닝 리시버라는 게 레이더 경보 수신기가 있어요. 적이 만약 지도 미사일이 전투기를 조준하거나 적 전투기가 자기를 조준하면 알려줘요. 경보음과 함께 어느 방향에서 이렇게 지금 자기를 조준하고 있다. 근데 그게 단순히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조준할 때 쏘는 이 레이더파가 세요. 전자파가. 그래서 실제로 전투기 조종사들은 그게 몸으로 느껴진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 엄청난 전자파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 중국 해군항공대 JN-15 전투기가 일본 항공자에 대해 F-15J에 조사를 한 거예요. 빔을 쏜 거예요. 이제 여긴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참고로 이제 저는 실제로 가봤지만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오키나와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 오키나와에서 그 일본 자위대 핵심적인 기지가 우리 관광객들이 첫 번째 도착하는 장소가 나하공항인데 거기에요. 그래서 이번에 조준당한 그 일본 항공자위대 F-15J 전투기도 거기서 출격한 전투기입니다. 제가 이제 2016년에 보통 이제 한 12월 중순 정도 되면 그 나하공항에서 항공자위대 기지 공개 행사를 해요. 거기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도 가도 됩니다. 검사를 안 해요. 짐 검사밖에 안 하고 국적은 중요하게 안 봐요. 그래서 2016년에 갔었는데 중일 간의 그런 이제 오키나와를 사이에 두고 군사적 갈등이 최근에 이슈가 된 건 아니에요. 2016년도부터 계속 오키나와가 그 중국 군에 항공기들이 들어오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도 갑자기 F-15J 전투기가 비상 출격하고 막 이랬어요. 그 정도로 지금 그쪽은 일본 자위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핫한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렇게 항공모함을 밀고 들어오고 뭐 이렇게 전투기에 락온을 걸고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 총리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만 유사시 발언과 좀 맥을 같이 한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실제로 저도 이제 중국의 지인들한테 연락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 사드 배치하면서 한한령 있었죠. 그래서 우리 한한령은 이런 문제였어요.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종의 안전 문제였어요.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수단, 안전과 관련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한한령을 한 거였고,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지만, 근데 지금 이제 중국에 있는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은 중국의 주권을 침해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한일령 하고 있죠. 항공편 줄이고 그다음에 중국 내에서 일본 가수도 공연 못하게 하고 영화도 뭐 안 보러 가고 막 이럽니다. 지금 경제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고 군사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오키나와에 랴오닝함에 뜬 것도 있지만 마침 우리가 녹화하기 전날 중국 러시아 전략폭격기 전투기들이 일본 열도 우르르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오키나와 근처로 비행도 하고 이런 게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잘 보면 러시아도 동조를 하고 있다. 물론 이 훈련은 사전에 계획된 거였는데 약간 시기가 어떻게 적절하게 또 맞았어요. 그러면서 약간 일본이 양쪽으로부터 지금 공격받는 거 아니냐. 중국 러시아로부터. 근데 뭐 일본도 나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물질 같은 것들을 좀 제한을 걸고 하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크게 효과 없을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이제 해외 매체 통해서 지금 반도체 생산이 중국이 잘 안 되고 있다 하는데 우리도 19년에 한번 겪어봤잖아요. 일본이 약간 이상한 제재를 취해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만들면 되지 뭐 그거 했잖아요. 만들었잖아요. 지금 중국은 그거 할 능력이 충분히 됩니다. 예를 들어 2000년 초나 뭐 2010년 그때였으면 중국이 뜨끔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중국은 달라요 상황이.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중국 가보면 제가 이제 과거에 중국에서 뭐 생활했을 때는 백화점에 가보면 일본 뭐 소니라던가 이런 회사들 제품이 많았었어요. 지금 가보면 하나도 없어요. 일본산 제품은 거의 백화점에 다 사라졌어요. 우리나라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LG, 삼성 구경하기 힘들어요. 삼성은 어쩌다 하나씩 있어요. 근데 예전 같진 않아요. 그만큼 지금 이번에 중국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자신감이 있다. 그러니까 군사적 자신감, 경제적 자신감 이런 것들을 이제 갖고 지금 하나 두 개씩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최악의 경우로 가면 제가 예상하는 거는 지금 중국하고 일본하고 지금 센카쿠 열도, 띠아오이따오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근데 센카쿠 열도, 띠아오이따오는 사람이 안 살아요. 무인도예요. 만약에 여기에 중국이 갖고 있는 탄도미사일 같은 거 쏴버리면 바로 이게 굉장히 큰 영토 분쟁으로 일이 커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득을 얻는 건 사실 중국이에요. 왜냐면 일본은 이걸 영토 분쟁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자기 거니까. 근데 중국이 여기에 만약에 빈 땅에다가 미사일 쏘고 뭐 이런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영토 분쟁으로 전 세계가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이 군사적으로 꺼낼 수 있는 카드는 그런 방법도 있다. 또 한 가지 경제적으로는 지금 중국이 알게 모르게 히토류도 약간 이제 승인을 계속 보류하면서 시간을 끌어 일본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결국에 마지막에는 수출 금지도 때릴 수 있다. 이렇게 되네요. 지금 사실 이제 카드를 많이 쥐고 있는 건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에요. 그리고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좀 보면, 물론 이제 과거 일본 총리들도 지금 이제 이 다카이치 총리가 얘기한 대만 유사시 관련된 내용은 이전에 일본 총리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공개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순간 문제가 커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그런 비슷한 계획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얘기는 안 해요, 절대. 근데 이거를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 정부의 수준이 옛날 같지 않다. 근데 지금 또 최근에 독도 얘기도 했잖아요, 다카이 총리가.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일본이 약간 이제 자가당착에 빠진 거 아니냐. 사실 지금 뭐 경제적으로 봤을 때 한국, 중국 비교했을 때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분이 옛날 같이 많지가 않거든요, 일본이. 그런 측면에서 좀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미국도 약간 이제 발을 빼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상한 얘기하고 동맹국이 오히려 더 나쁜 놈들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앉아있고, 그런 거 봤을 때는 약간 일본이 약간 좀 수를 잘못 쓰는 거 아닌가 지금 상황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을 비교하자면 어떻게 평가하실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000년 초반만 해도 질적으로는 일본이 자유대가 많이 앞서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수적으로도 중국 인민해방군이 앞서고, 단적인 예로 일본 해상자위대 각종 전투함이 한 160여 척 정도 됩니다. 근데 중국은 300척이 넘어요. 거의 2배 가까운, 지금 오히려 지금 이제 미국 해군하고 비교해봐도 전투함 수는 중국 해군이 앞서요. 다만 이제 크기, 배수량은 미국이 이제 한 10만 톤 넘는 항공모함들이 한 11척 있기 때문에 배수량은 절대 못 이겨요. 근데 척수는 중국 해군이 앞서 있어요. 그리고 전투기도 지금 보면 중국 해군군의 각종 이제 4세대 5세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 포함하면 거의 한 600대 정도 갖고 있어요, 지금 중국군이. 그래서 일본 항공자위대가 한 200 몇십 대 돼요. 거의 그것도 한 3배 이상 차이 나죠. 그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지금 이제 미국 빼고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국들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 전투기 숫자를 다 더해도 중국군이 안 돼요. 그 정도로 많습니다. 3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것도 옛날 구닥다리 전투기가 아니라 4세대, 5세대, 뭐 우리 지금 KF-12 4.5세대라고 얘기하잖아요. 4세대, 4.5세대, 5세 전투기가 중국군은 늑대가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런 이제 자신감, 해공군력의 자신감, 그리고 중국 인민해방군은 일본 자위대가 없는 무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을 압도적으로 많이 갖고 있어요.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 중국 인민해방군은 일본 전역을 초토화 데까지는 아니지만 다 때릴 수는 있어요. 갖고 있는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이용해서. 근데 일본은 중국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 무기가 없어요. 지금 개발 중이에요, 다 아직. 그 정도로 여러 무기라든가 전력상의 차이가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일본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근데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 잘 보시면 발 빼고 있죠. 그래서 약간 일본이 자충수를 두고 있다, 지금. 최근 중국 군부내 시진핑 주석에게 로켓군에 대한 대규모 부패와 허위 보고가 발생하였는데 중국이 군사적으로 압도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인 걸까요? 최근도 아니죠. 올해 좀 그게 이슈가 되긴 했습니다. 근데 중국 인민해방군이 물론 이제 양이나 질적에서 많이 성장을 했지만 내부적인 문제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켓군 관련돼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약간 이제 오지에 있는 그런 부대들에서 허위 보고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문제가 좀 됐었죠. 다만 이제 그거 관련돼서 지금 이제 시진핑 집권 이후에 특히 이제 부패와의 전쟁을 하고 있어요. 중국 인민해방군의 부패 관련된 것들도 여러 가지 지금 결과들이 있었고, 인민해방군이 이제 이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1980년대 이제 중국이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북한도 약간 그렇습니다. 북한군도 보면 중국 인민해방군이 뭘 하냐면 나라가 돈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야, 니네가 사업해서 먹고 살아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돈 맛을 봤죠.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냐, 매관매직을 하는 거예요. 진급할 때 돈을 막 윗사람한테 돈 주고 민원인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민해방군이 장사를 하다 보니 군이 망가진다. 그래서 사실은 이후에 이걸 없애버렸어요. 없앴는데도 그때의 그 악행이 이어져 왔죠, 계속. 그래서 이제 시진핑 국가가 집권하고 나서부터 그런 것도 이제 하나 두 개씩 철퇴를 내기 시작했고, 더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민해방군을 정예화하는 작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좀 관심 있게 보는 건 이거예요. 2017년에 그때 이제 강군몽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국 인민해방군을 세계적 강군의 위치로 끌어올리겠다. 그러면서 당시 이제 우리로 치면 중소위
장교들 양성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2027년이면 10년이 되죠. 10년 정도 되면 이 사람들이 영관급 장교가 된단 말이야. 잘 보시면 2027년에 중국 대만 침공설 막 나오잖아요. 그게 다 그런 흐름이 있는 거야. 그때까지 야전에 적합한 군인들을 양성하겠다. 근데 지금 그게 하나 둘씩 진행이 되고 있어요. 몇 년 안 남았죠. 2027년이 그래서 이제 중국 인민해방군이 건군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강군몽의 이제 시대를 이제 얼마 앞두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지속적인 담금질을 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과거처럼 우습게 보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발동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다카시 총리가 얘기하면서 이게 불거졌는데 사실 이제 일본은 대만 유사시와 관련된 준비를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합을 맞춰서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고 이번에 집단 자위권 이제 발동 관련돼서 나오면서 이제 화제가 됐던 게 뭐냐면 사실 이제 그 오키나와하고 대만 사이에 일본의 섬들이 따다다닥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대만하고 오키나와 중간에 보면 이제 미야코 해협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대만 유사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90년대에 한번 중국하고 대만 간에 큰 위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전쟁 나는 거 아니냐까지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막 이제 중국 인민해방군 그때 이제 로켓군이 아니었어요. 제2포병이었는데 실제로 탄도미사일을 대만 그 주변에다 막 쏘기 시작했어요. 시험 발사 같은 거 막 했어요. 텐션이 막 올라가니까 당시 이제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항공모함 2척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보낸 데가 그 미야코 해협 근처, 그 다음에 이제 대만하고 필리핀 사이에도 중요한 해협이 하나가 있어요. 바시 해협이라고 하는데 그쪽 두 군데를 이제 항공모함이 딱 떠 있었던 거예요. 중국이 아무것도 못했죠. 왜냐면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목을 다 나와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제 그 중국 해군의 랴오닝함이 그 훈련한데도 사실 그 비슷한 위치예요. 이 두 군데를 장악을 못하면 중국은 대만 침공 못해요. 왜냐면 이제 외부에서 오는 대만을 지원하는 세력을 처단하는 데가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알고 있어서 이제 일본도 준비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대만하고 오키나와 사이에 있는 섬에 지대공 미사일, 지대함 미사일 이런 것들 계속 지금 깔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 최근에 한 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미국하고 일본이 머리를 굴려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영어로 하면 A2D2라고 하는데 반접근 거부 전략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잘 보면 이 해안선 쪽으로 지대함 미사일, 뭐 지대공 이런 거 쫙 깔아놨어요. 니네 그렇게 해? 우리 똑같이 해.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이게 또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그만큼 이제 일본은 여러 가지 준비를 지금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일본 해상자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본의 조선 산업이 이 상선 이쪽은 잘 안 되는데 특수선은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왜냐? 일본 해상자위대가 건조하는 배들이 많습니다. 지금 계속 찍어내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일본은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유사시 사태라는 거는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것도 있지만 침공을 하게 됐을 때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에 있는 우리 교민을 빨리 빼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빼오려면 민항기로는 안 되잖아야 군용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군사적 개입이 되잖아요. 이게 인도적 목적입니다. 그거는 우리 교민을 데려오기 위한 그것도 사실 그 안에 들어가요. 일본이 생각하는 그 대만 유사시 사태의 첫 번째 군사 개입의 척도는 교민들을 빨리 빼오는 거예요. 일본 교민, 대만에 있는 일본 사람들을 빨리 빼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전투를 이제 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거기 다 묶이겠죠, 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가정법이지만.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실제 전투를 하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만 국방부에 등록된 유일한 이제 한국 기자인데, 한 번은 제가 이제 대만군 연습 취재 갔었을 때 가서 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난 이제 외국 기자들도 많이 왔었어요. 한국 사람은 저 한 명이었고, 일본은 한 기자들이 거의 한 열 몇 명이 왔었어요. 그리고 미국, 영국 이런 데서 한두 명이 왔는데 되게 관심이 많아요. 일본 사람들은 대만 유사시 이 문제와 관련돼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한 가지로는 뭐 대만 타이베이를 이제 갔다 오신 분들은 느꼈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대만 타이베이를 뭐 여러 차례 가봤지만 갈 때만 느낀 게 뭐냐면 일본의 나이 먹은 이 분들이 많이 와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올까? 대만 타이베이 잘 가보시면 총통부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게 대통령실이에요. 근데 그 건물이 과거 일본 대만 총독부 건물이에요. 우리는 없애버렸잖아요. 민족정기 살린다고 다 없애버렸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대만 외교부도 가보고 했는데 그 총통부 중심에 있는 건물들 대부분 다 일제시대 때 건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타이베이를 가면 그 식민지 시절의 향수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대만이에요. 그리고 지금 대만 집권하고 있는 민진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제가 이제 대만의 정치 평론가들 많이 아는데 일본에 집 가진 사람들 꽤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친일적이에요, 그 사람들은. 거기다 더해서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 대만은 생명선입니다.
왜냐? 대만이 만약에 중국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일본은 사실 생명줄을 중국이 쥐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해산물류의 대부분의 양이 대만 근처를 통해서 다 일본으로 들어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페르시아에서 오는 석유도 그쪽 통해서 입고 와야 돼요. 안 그러면 거기가 만약에 이제 차단돼 버리면 저 필리핀에 가지고 뺑 돌아서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그건 이제 굉장히 일본 입장에서는 치명타죠. 일본 제국 시절에 식민지를 가장 먼저 했던 나라가 두 군데죠. 대만, 그다음에 한반도. 왜냐하면 한반도 대륙 진출하려면 필요하니까. 대만은 해양 진출을 위해서 핵심적이니까. 그런 거를 일본의 특히 이제 보수 우익들은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만에 더 관심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대만도 섬나라고 일본도 섬나라잖아요. 이게 섬나라 특유의 뭔가 그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서로 되게 친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옛날에 이제 과거 동일본 대전이 났을 때 우리나라가 도와줬잖아요. 우리나라가 도와준 거는 신문에도 안 났어. 우리 언론에만 나왔어. 대만이 도와준 거는 대문짝만 하기 싫었어요. 그 정도로 인식의 차이가 있다, 이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올린 거꾸로 된 한반도 지도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게 약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한미군의 중요성, 주둔의 중요성을 언급한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측면도 봐야 돼요. 주한미군 사령관이 갑자기 이걸 왜 자꾸 얘기를 할까?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올해 초인가 한번 주한미군 감축 얘기 나왔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한 뭐 28,500명 중에 한 몇천 명은 어디론가 갈 것 같다, 거의 괌으로 갈 것 같다는 얘기 나왔었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물론 이제 국방수권법 때문에 미 의회에서는 이제 제동을 걸었지만, 미 국방부나 이제 워싱턴에서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과도하게 병력을 너무 많이 배치하고 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이번에 이제 NSS도 나왔지만, 미국의 이제 국가안보청 전략서 나왔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적은 중국입니다. 근데 주한미군이 중국을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근데 28,500명이라는 병력이 여기 있으면 가장 먼저 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주인미군도 오키나와에 있던 해병력 병력을 일부 빼서 괌으로 보냈습니다. 지금 미군이 생각하는 건 너무 가까운데 많은 병력이 있으면 유사시에 피해가 클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괌으로 지금 이렇게 약간 재배치를 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거 올린 거는, 첫 번째는 이제 주한미군의 중요성, 두 번째로는 병력 줄이면 안 된다, 이걸 역설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주한미군 잘 보면, 그래서 지금 군사에 보면 이제 MQ-9 리퍼, 무인 정찰 및 공격기도 뭐 배치를 하고, 질적인 부분의 강화에 대한 언급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 MQ-9 리퍼를 군산에 배치했을까? 위도상으로 보잖아요. 또 지구는 둥글잖아요. 위도상으로 보면 그 중국 해군에 북해 함대가 있는 칭다오 거의 똑같아요. 동일선상이에요. 그 MQ-9을 군산에 띄우면, 좀만 가면, 공해 상황 나가면 중국 해군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지금은 고려되고 있고, 반대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이번 NSS에 나왔지만 북핵 얘기가 없어요. 지금 북한 핵무기 얘기가 없어요. 옛날에는 그게 다 들어갔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과 관련된 건 한국이 알아서 해. 그리고 비핵화 노력을 지금 미국이랑 뭐 여러 동맹국, 우리나라 포함해서 한 30년 가깝다 했지만 효과가 없잖아요. 이미 북한은 어찌됐든 핵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도가 오히려 낮아지고 대중국이 핵심이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일 갈등에 대한 현재 주한미군 분위기와 추구해야 할 안보 외교 시나리오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주한미군은 사실 지금 이 중국과 일본과 대치하는 상황에서는 크게 뭐 역할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주일미군이 그 역할을 담당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역할도 안 하고 있죠, 지금. 아무런 역할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 보면 그냥 약간 이제 저는 좀 미루는 것 같아요. 우리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일본에 있는 미 대사가 뭐 약간 좀 센 얘기를 하긴 했는데 별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일본 대사가 언론에 대고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은 지금 약간 우리 아니니까 원래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지금 보면은 약간 일본이 의도한 대로 안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은 잘 나오죠. 최고점을 달리고 있는데 그거 빼고는 사실 손에 넣은 게 별로 없다, 이득 볼 게 없다 라고 지금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2025년 NSS가 발표되었는데요. NSS가 동맹국들에게 책임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은 한국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담 혹은 기회로 작용할까요? 지금 NSS를 보면 핵심은 것 같아요. 북한에 대한 방어, 특히 이제 지상전 관련된 부분은 한국이 다 담당을 해라. 왜냐면 지상전이 가장 인명피해가 많이 나니까 그건 한국이 다 해라. 그런 게 좀 느껴지죠. 대신에 주한미군, 주일미군은 앞으로 대중국 압박에 나서겠다.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우리한테 이건 또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지금 이 경제 성장을 막으려면 잘 사는 나라들이 중국산 제품을 쓰는 거를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렇게 되면 물론 지금 이제 뭐 관세 문제 어느 정도 해결됐지만 결국에는 이 공급망을 미국과 동맹국 위주로 다시 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뭐 아시다시피 마스크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고 반도체 관련된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또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도 좀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4,500명 철수 검토설과 같은 주장이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을 얼마나 보십니까? 저는 50%라고 봅니다.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 의회에서 국방수권법으로 제동을 걸었는데 지금 아직 안 나온 보고서가 하나가 있어요. NSS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큰 틀의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고 미 국방부가 또 하나 나와야 돼요. 거기에 지금 이제 무슨 내용이 담길지. 그러니까 이거 지금 NSS는 약간 큰 틀의 내용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아마 미 국방부 보고서에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쩌면 주한미군 감축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 그게 보여지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생각하는 게 한국군이 이제 역량이 된다. 그리고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전시작전 통제권도 지금 얘기 나오고 있죠. 근데 이상하게 이게 한국의 진보 정부가 들어서고 미국의 공화당이 집권하게 되면 이 얘기가 항상 나와요. 노무현 정부 때도 한번 그랬었고 지금 또 그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제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가. 근데 전시작전 통제권은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권한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한미 양측의 대통령이 군통수권자가 협의를 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 특히 이제 작전 지휘권을 한미연합사 사령관한테 위임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이렇게 맞다. 우리 지금 이제 약간 정치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은 사실 이게 한미 양국 최고 군통수권자가 협의해서 같이 쓰는 거다. 그리고 한미연합사령관이 그거를 대행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정부가 동맹 유지와 국익을 모두 확보하기 위한 최적의 협상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지금 뭐 NSS 관련돼서 미국의 외교안보 라인들 뭐 하는 얘기가 뭐 미 국방장관도 얘기했지만 모범적인 국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국방비 더 쓰겠다. 올해도 이제 국방비 증액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우리나라 뭐 폴란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는 좀 잘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국가 방위를 우리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는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특히 동맹국이 우리가 그동안 너희들 위해서 많이 희생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는 동맹국이 자기 아까리면 자기가 해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미국의 지금 각박한 현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도 마찬가지고 옛날 같지 않다.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은 약간 이런 거였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 솔직히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그랬잖아요. 미국이 많이 이제 뭐 식량이라던가 이런 것도 뭐 많이 주고 의료도 막 주고 그랬잖아요. 그런 시절은 지금은 아니다. 미국이. 미국인들의 삶이 각박해지면서 미국의 정책도 그만큼 각박해지고 있다. 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